아주 전형적인 그 화두 주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도덕 규범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도덕은 상대적인 것이다. 물론 보편적 옳고 그름, 가치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런 주장이 상대주의의 윤리적 상대주의의 전형적인 그 주장입니다. 자, 저게 맞는 논리냐, 맞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죠. 문화 상대주의는 뭐 잘 아십니다. 문화의 상대성, 뭐 오늘날 상식인데요. 근데 문화 상대주의에서 도덕 상대주의로 넘어가는 논리가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화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3단 논법입니다. 문화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이게 이제 대전제죠. 도덕은 문화의 한 부분이다. 이건 소전제입니다. 그럼 3단 논법에 의해서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도덕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3단 논법에 거의 흠결이 없는 3단 논법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저 3단 논법이 진리라면, 참이라면, 맞다면 윤리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죠? 자, 이 3단 논법이 맞습니까? 네, 도덕은 문화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했는데, 도덕 중에는 문화에 속하는, 문화의 한 부분으로 속한, 문화의 부분 집합인 면도 있지만 문화에 속하지 않는 면도 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주 정답이고요.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학생들이 첫 시간에 제가 이 강의를 하거든요. 윤리교육과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거의 답을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도대체 윤리를 어떻게 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도덕이 문화의 한 부분이다는 것이 상식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화는 문화인류학이라는 그 학과 명칭이 있듯이 문화는 현상세계, 과학적 혹은 사실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세계에 속하는 영역이죠. 도덕은 이렇게 사실적 차원의 마치 사회학, 역사학, 국문학 이런 것처럼 사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에 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뭐 실정법 같이 또는 뭐 어떤 규정 같이, 국회 뭐 윤리위원회의 규정 같이, 윤리 강령, NGO의 윤리 강령 같이 이렇게 가시적인 세계에 눈에 보이는 룰로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또는 관습 형태로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처럼 현상 세계에 속하지 않는 사실이나 지식,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도덕에는 그걸 형이상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덕에는 문화에 속하지 않는 형이상학적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도덕의 두 가지 차원 중에서 한 가지 차원만 가지고 언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도덕도 시대와 장소에 따르다라고 하면서 도덕의 개념을 제한하지 않고 문화에 속하는 도덕에라고 하거나 혹은 현상세계에 이루어지는 도덕 담론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도덕이라고 뭉뚱그려 말해버리면 형이상학적 차원의 도덕도 들어가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문화의 상대성, 상식이죠. 타 문화에 대해 자기들의 도덕적 기준으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우리 세대는 브리짓 바르도라는 아주 유명한 섹스 심볼 당시에 배우가 있었고, 이 사람이 말년에 한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여가지고 우리가 대단히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나라라서 굉장히 저급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한국 상품을 사지 말자. 불매 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너는 문화의 상대성도 모르느냐라고 우리나라 인터넷 네티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문화의 상대주의에서 도덕 상대주의를 도출을 하면 당장 이런 문제가 걸려요. 그러면 남의 나라 문화에 대해서 자신들의 문화의 기준으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이나 인신매매 같은 관행에 대해서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당장 질문이 나옵니다. 그죠? 상식적 질문이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대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도덕 상대주의요. 하나는 그 사회들 사이에 어느 한쪽 사회의 기준으로 다른 쪽 사회의 관행을 비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인신매매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는 침묵해야 되냐? 이렇게 당장 반론 가능하죠. 그다음에 주관적 윤리적 상대주의는 뭐냐면 각 개인들마다 서로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타인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남을 해치거나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언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느냐? 그건 그 사람 나름의 가치 기준이니까 이런 비판을 당장 제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관용.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화상대주의에서 늘 관용의 덕이 나오는데요. 아까 프랑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똘러랑스, 너는 똘러랑스도 모르느냐? 뭐 이런 반론이죠.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취향, 다른 사람의 그 가치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함부로 함부로 폄훼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저희 시대 때 늘 제가 불만을 가졌던 그런 아마 요즘 시대 같으면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만, 제 시외버스에서 저는 운전 기사님들이 그 뽕짝을 엄청나게 크게 트는 거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요즘에는 뭐 자가용이 일반화됐지만 제가 성장하고 젊을 때만 해도 늘 시외버스, 어디 멀리 가면 버스를 탔거든요. 근데 거의 10대 중에 8, 9대는 뽕짝을 크게 틀어요, 기사들이. 취향이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발 음악을 좀 끄거나 줄여주시오. 당신과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 생각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당장 그렇소, 당신 말 맞아요. 난 당신과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당신도 당신과 다른 취향을 가진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관용적이어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반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머쓱해지는 사례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가치 기준끼리의 혹은 취향끼리의 충돌인데, 왜 너는 네 기준에 의해서 네가 뽕짝을 크게 트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남이 뽕짝을 크게 듣고 싶은 취향에 대해서 너는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 이렇게 좀 반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위 사람은 상반, 이 두 사람의 경우 서로 정당한 권리끼리의 대등한 권리끼리의 대립이냐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자, 또 흔한 예로 흡연권과 혐연권 사이에 담배를 피우고 싶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의 취향과 담배 연기를 맡지 않고 싶은 사람의 취향끼리의 대등한 권리끼리의 대립이냐? 이게 한밤중에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과 한밤중에 조용히 자고 싶은 사람의 권리끼리의 대립이냐, 대등한. 그래서 제가 좀 더 분명한 예를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매우 특이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는 자기가 보기에 아주 혐오스러운 얼굴 유형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의 얼굴을 한 대 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내 특이한 취향을 좀 이해해달라. 자, 이유 없이 남을 때릴 권리와 때리고 싶은 권리와 이유 없이 남에게 맞지 않을 권리 중에서 어느 게 더 우선이냐? 상식적으로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미묘한 그러니까 말로는 마치 그럴듯한 이런 형태를 띄어요. 비슷한 권리끼리의 대립, 혹은 취향끼리의 대립, 문화의 상대성, 이런 외양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런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억지를 쓰는, 요즘 정치권에서도 정말 우리 논리학을 배운 사람들은 정말 웃기지도 않는 논쟁이 많아요. 말이 안 되는, 상식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궤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리학을 배우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말이 안 되는 이러한 그 비윤리적인 언사가 마치 정당한 것 같은 탈을 쓰고 이렇게 궤변이 난무할 때 그 문제점을 딱 집어서 상식에 입각해서 혹은 우리의 보편적 직관에 입각해서 그건 잘못이다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걸 배워야죠. 자,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권리가 마치 동등한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담배 연기가 싫은 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사람을 함부로 때리는 것은 자유도 권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권리라는 말의 오역입니다. 권리란 모든 사람에게 있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지 인간의 자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권리, 사실은 월권을 존중해 주는 게 관용은 아닙니다. 그것 역시 관용의 의미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가치 상대주의, 모든 가치는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나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이 주장만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야. 친구하고 논쟁이 붙었다고 합시다. 절대적인 가치 같은 건 없어 이 세상에 라고 말해서, 아 그래? 근데 나는 너하고는 생각이 달라, 상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해. 너는 상대적인 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너는 아직 계몽이 덜 됐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당장 우리는 그 말을 지적을 해야 되겠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네가 주장하면 너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너의 주장도 역시 너의 기준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이니까 그것조차도 단지 너의 입장에서만 그런 것이고 남들은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왜 너는 갑자기 네 주장에 대해서만은 예외를 허용하려고 하니? 이렇게 우리는 되물을 수 있죠, 그죠?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거짓말쟁이의 영리는 뭐 재미있는 예입니다만 그냥 지나가고요. 자,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면 우리는 남을 설득할 필요 없이 또 남과 논쟁할 필요도 없이 묵묵히 자기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그냥 편히 서로 살면 되는데 갈등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그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자신의 기준대로 살면 되니까. 보다 상위의 어떤 가치 기준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는 강자의 물리적 힘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죠. 여우와 토끼는 올바른 삶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 자기 길을 가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잡아먹을 뿐이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겠죠. 도덕은 자연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화상대주의의 진정한 함축은 오히려 반대로 가치의 절대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타자의 가치 기준, 다른 사람이 가치인 문화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아니면 자기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그 나름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태도, 이것은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 타인을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자기희생정신이라고, 약간 과장입니다만 일종의 자기희생정신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자기중심적인 고집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입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뒤로 물린다는 것이죠. 타인을 존중하는 정신에 앞서기 때문에 이것은 타인을 나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존중한다는 일종의 인간 존엄에 대한 신념을 내포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문화의 상대성은 도덕의 상대성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의미에서는 도덕의 절대성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궤변에 대해서 우리 도덕의 상대성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그 교묘한 논리에 대해서 지적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문화의 상대성은 가치 절대성으로 오히려 연결된다. 사실 결론적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가치 상대주의 논란은 오해의 산물입니다. 아까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주신 것처럼 어떤 오해냐 하면 도덕의 두 가지 차원을 섞어서
혼동한 오해입니다. 근본 규범과 파생 규범을 혼동한 결과입니다. 근본 규범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의 형이상학적 측면, 즉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규정이나 예의나 규범이나 관행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적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덕이 아니라, 비록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 뒤에 기본 원리나 근본 정신으로서 흐르고 있는 어떤 것, 법에 비유하자면 자연법적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연법적 차원에 놓여 있는 근본 규범, 그 다음에 그런 근본 정신이 가시적인 규범의 형태로 표현된 것,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 파생 규범입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렸기 때문이다. 근본 규범의 절대성과 파생 규범의 상대성,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규범은 변치 않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명제 같은 것은요, 누구나 다 그것을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 규범의 절대적인 부분이 있고, 이것은 기본 정신이나 어떤 기본 원리의 형태로 있는 것이고요. 파생 규범은 사회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본 정신, 같은 근본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가시적으로 표현될 때는 그 사회의 문화나 교육이나 환경, 관행에 따라서 다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본 규범의 예를 들어 보라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인간 존엄성이라든가 인간 평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런 예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리 도덕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윤리는 재미가 있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늘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윤리는 항상 사실적인 형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조직에 가도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고 윤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윤리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정 질서나 제도로서의 도덕 윤리가 있고, 법에 비유하자면 실정법이고요. 기본 정신이나 원리의 형태로 있는 도덕 윤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법에 비유하자면 자연법적 차원. 윤리에 대한 오해는 도덕의 현상에만 주목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해서 도덕 상대주의로 쉽게 결론을 내리는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덕성, 형이상학적 측면, 원리에만 주목해서 현실적인 그 담론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공론의 추상적인 담론으로만 흐르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윤리학은 제도로서의 도덕과 원리로서의 도덕성, 다른 말로 도덕 형이상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지금 윤리 상대주의처럼 둘을 뭉뚱그려서 이해함으로써 오해하는 일이 없었어야 되겠습니다.